안녕하세요. 크립토 인사이트 진행을 맡은 김세영입니다. 자, 제롬 파월 의장의 라스트 댄스. 이 파월 의장의 마지막 잭슨홀 미팅에 전 세계 금융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기조가 확실히 드러날 수 있을지, 또 글로벌 크립토 시장의 향방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심층 있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단독 출연이십니다. 김동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원더프레임의 김동완입니다. 네, 개근상 받으셔야겠어요. 전 성실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으시는 우리 터줏대감 김 대표님과 함께 오늘 중요한 날이니만큼 심층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보시죠. 네, 잭슨홀 미팅 짚어봐야겠죠. 올해 금리 인하 몇 번이 있을까요? 오늘 밤이죠. 시장이 기다려온 금리 인하의 힌트가 오늘 드디어 나옵니다. 바로 제롬 파월 의장의 마지막 잭슨홀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메시지가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크립토 시장에도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파월의 마지막 한마디가 크립토 시장에 있어서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좀 상황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네네. 오늘 저 혼자 얘기하니까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길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아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언제부터 분위기가 조금 요상하게 바뀌었냐면 8월 1일이었죠. 8월 1일에 미국 비농업 고용 이 수치가 나오면서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그날은 코인도 떨어지고 네. 주식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날 이후에 이렇게 고용이 안 좋다면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연속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연준이 네. 이런 생각을 시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8월 첫 주하고 둘째 주에 굉장히 큰 상승이 지속적이면서 큰 상승이 있었죠. 이 기간 동안에 시장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건 뭐였냐면 9월부터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첫 번째. 그리고 앞으로 올해 안에 연준의 이 FOMC가 3차례 남았거든요. 네. 이 3차례 모두에서 금리 인하 결정이 이루어질 거다. 이 두 가지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CPI 이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또 PPI 물가 지수가 나오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수입 물가라고 하는 미국의 지표가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3번의 금리 인하를 기대했는데 이 3번의 금리 인하 좀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물가가 잡힌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오네? 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또 굉장히 이제 기름에 튀기듯이 또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원래도 연준에서 많이 했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가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라고 우려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있는 지금 첫 굵직한 이벤트가 잭슨홀 미팅인데 잭슨홀 미팅은 어떤 행사냐면 이 지역 연준에서 이제 주최를 하는 행사고요. 전 세계에 이 영향력 있는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술 행사예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부터 중요한 어떤 금융적인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여기서 어나운스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예전에 이제 버냉키 의장이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무제한으로 하겠다라든지 그리고 뭐 가까운 예로는 작년에도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원래는 계속 물가를 이게 이 금리를 올리다가 이제 한 번에 큰 금리 인하를 이제 하기 직전에 요 잭슨홀 미팅에서 사실은 힌트를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금 현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금리 인하를 좀 방해하는 내용이진 않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발언을 할지가 이제 제일 관심이라고 하셨는데 대표님이 좀 예상하시기에는 어떤 좀 어나운스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크게 지금 예상이 저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발언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9월 FOMC가 지금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항상 이렇게 기대감이 많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을 때 제롬 파월 의장은 그 기대감을 좀 이렇게 바늘로 콕콕 터트려서 좀 김을 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9월 FOMC의 금리 인하가 확정적이지 않다라는 메시지, 지금 현재 시장이 제일 좀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첫 번째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5년 동안 연준이 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데 금리 결정을 할 때 이제 사용해왔던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어떤 기준에 맞춰서 금리 인상을 하고 인하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네. 주로 이제 물가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네, 지금의 프레임워크는 아주 이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프레임워크예요. 네. 이게 뭐냐면 원래 연준의 물가 목표는 이제 2%입니다. 과거의 연준은 2%보다 물가가 치솟으면 바로 금리 인상을 해왔어요. 평균 물가 목표제는 뭐냐면 2010년부터 20년 사이에 한 10년 정도를 연준이 저물가에서 계속 이게 지냈다 보니까 우리가 저물가에서 지냈던 기간이 기니까 물가가 조금 올라가도 바로 금리 인상을 안 하지 해도 않는다. 괜찮지 않을까? 요게 이제 평균 물가 네. 목표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이 방식으로 사실 물가 결정을 한 것이고 올해 5월 달에 파월 의장이 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포기하는 그러니까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을 암시하는 연설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더 이상 이 장기적으로 저물가가 지속되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것이 어떤 적정한 보정 조치로 생각을 했던 것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럼 지금 다시 평균 물가 목표제를 포기하고 옛날처럼 되돌아간다.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빠르게 이제 네. 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CPI 기준으로 3% 그리고 이제 원래 연준이 보는 물가는 PCE라고 해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를 보는데 PCE 물가 기준으로 보면 2점 중반대거든요. 네. 그러면은 2% 위니까 사실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그쵸.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도 제가 그래서 일부러 설명을 드렸는데 네. 8월 초부터 사람들이 어떤 걸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인하를 기대했죠. 올해에만 3번 인하하는 걸 기대하고 네네. 있어요. 근데 이걸 갑자기 프레임워크를 전환하게 되면 물론 이렇게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하진 않더라도 금리 인하가 굉장히 요원해지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금 기대가 되는 네. 여러 가지 중에 안 좋은 게 이게 두 가지가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연설 제목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뭔가요? 이제 미래 고용의 모습을 그러니까 연준이 물가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고용도 보잖아요. 그래서 고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경제를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은 이제 오늘 할 얘기인데 네. 이것도 사실 조금 무시무시한 얘기긴 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리기로 8월 1일에 어떤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사람들이 금리 인하의 꿈을 꾸게 됐다고 네. 했잖아요. 뭐였어요 그게? 고용? 비농업 고용입니다. 비농업 고용이 보통 지금은 월에 10만 명 정도가 늘어나지 않으면 네.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요. 늘어나지 않았네요. 예, 근데 이 8월 1일에는 늘어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는데 지금 오늘 얘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이 뭐냐면 네. 이제 AI 시대지 않냐. 고용이 막 그렇게 늘어나겠어? 그러니까 고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 네. 인하를 하자고 우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더 이상 앞으로는 고용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쉽게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정할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세 가지가 다 굉장히 안 좋은 그러네요. 얘기인데 이 세 가지 얘기가 아마 오늘 얘기가 될 것으로 아하. 뭐 가지수가 1개가 들어가느냐 2개가 들어가느냐 3개가 들어가느냐 그리고 이제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 네. 그래도 좀 좋은 이 귀결은 뭐냐면 네. 나는 금리 결정 아직 하지 않았고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말이고요. 요 얘기를 하게 됐을 경우에 그래도 시장이 좀 안도를 하고 좀 이제 그동안의 낙폭이 과대했다면 사실 제가 보기에 비트코인 낙폭은 지금 좀 약간 과대한 네네. 수준이긴 한데 가격의 되돌림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그렇게 만약에 부정적으로 하더라도 사실 언론 보도를 본다면 어쨌든 9월 금리 인하는 확실시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럼 어쨌든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죠?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네. 뭐냐면 어제 그 연준 이제 12명이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12명의 구성이 7명은 연준 이사고 그 중에 이제 5명은 네. 그 지역 연방 준비 은행의 총재입니다. 근데 어제 지역 연방 은행 총재 중에 한 사람이 나는 9월 달에 금리 인하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지한다? 네. 예.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파가 4명이 됐어요. 그리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8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죠, 그것을? 근데 이제 보통은 보면 네. 4대 8로 보면 되고 근데 연준은 다수결로 이 금리를 정하긴 하지만 4명이나 되는 반대자를 꺾으면서 금리를
결정한 경우는 거의 없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보통은 만장일치로 해요. 그렇죠. 7월 달에 2명 반대가 나왔던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였던 거고, 근데 이번에 4명이 반대가 나온다? 예. 그럼 과연 여기서 나오는 금리 결정을 음. 시장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인하를 해야 한다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는 인하를 하는 것이 맞지만, 하지만 또 파월이 네. 잭슨홀 미팅까지 나와서 네. 라스트 댄스라고 앵커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마지막 잭슨홀 미팅인데 거기에 나와서 굳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사실 지금 9월 FOMC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러면은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자면은 만약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만약에 단 한 번에 그친다고 한다면은 네. 이게 크립토 시장에는 오히려 좀 암울한 시그널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 번이요. 네. 제가 가격대별로 좀 설명드릴게요. 3번 인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가격이 보통 보면 11만 9천 달러에서 12만 달러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번 인하가 11만 5천 달러 전후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약간 저평가돼 있다 했잖아요. 지금 11만 2천 달러로 내려가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한 번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11만 달러가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인하로 만약에 정해지게 되면 네. 사실 그건 이제 패드워치라고 하는 CME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 이렇게 매번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어서 만약에 한 번만 인하하는 걸로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추가 하락이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한 번에 그칠지 아니면 2번 이상 이어질지가 이 시장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좀 시야를 넓혀서 알트 시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제 바로 보시죠. 네, 알트코인 투자 이것만 기억하자. 오늘은 디파이 농부 조 대표님이 함께하지 못하시니까 김 대표님과 함께 좀 알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연준의 발표에 촉각이 곤두서면서 시장이 되게 예민한데 알트코인 역시 조금 그 방향성을 좀 비껴나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데 조금 제가 코인 투자를 하면서 그래도 한 7, 8년 정도 했는데 네.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든다는 것은 네. 금리 인하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뭐냐면 시중의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 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자산 가격이 다 오르게 되거든요. 이 구간에서는. 그리고 이게 코인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사실. 큰 일이어서 다른 여타의 변수들을 다 무시하고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유동성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유동성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때 가장 이 확실한 영향을 받는 코인이 네. 사실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유동성이 올라간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비트코인이고 네. 유동성이 떨어진다고 할 때도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반응하긴 하는데 가장 덜 올라가고 덜 떨어지는 게 사실은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제일 많이 떨어지고 많이 있어요. 출렁입니다. 네.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이나 다른 솔라나라든지 이런 주요 몇몇 알트코인들은 가격이 또 견조한 느낌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8월 초에 비농업 고용이 나오면서 이 금리 인하, 연속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졌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결국에 정고점 돌파하면서 12만 4천 달러 선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8월 1일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반밖에 안 내려왔어요. 이게 되게 제가 처음 보는 사례예요. 네. 사실은 유동성이 빠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움직이지 코인 가격이? 근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DAT라고 해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 이더리움을 적극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로 삼아가지고 이더리움을 적극 매수하는 기업들이 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매수하는 물량 자체가 늘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몇 년 동안 그 지속이 됐었던 어떤 내러티브 자체가 비트코인이 1% 움직이면 이더리움은 2, 3% 움직인다라는 것이 정석인데 네. 지금 굉장히 가격이 강력한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끼리도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도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알트장이 도래할 수 있을지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말트 시즌이 열릴 수 있을까요? 알트 시즌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이제 가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일종의 앵커링 효과가 있거든요. 앵커시지만 앵커링 효과 좀 다른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가격이 일단 움직여서 네. 그 차트에 그 기록을 남겨놓으면 그거 자체가 이후에 가격이 움직이는 근거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보다 지금 오히려 이더리움이 어떤 구간에서는 더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네. 이거를 가격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투기적인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등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이더리움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 잠깐 눌렸다가 어차피 비트코인 올라갈 거고 이더리움 더 튀어오를 거야. 네. 난 이더리움 팔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트코인 좀 시장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에도 잭슨홀 미팅이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트로 저희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EO 인사이트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CEO 인사이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 플랫폼인 오아시스를 좀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크립토 CEO 마츠 바라료 설립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Hi, so to start off, could you tell us what Oasis is and the role you play within the company? And we would also love to hear how Oasis is bringing gaming and real-world asset tokenization together. Hello, my name is Ryo Matsubara. 안녕하세요. 저는 Matsubara Ryo입니다. Then Oasis. I started Oasis. Originally, we started as a gaming-focused blockchain, backed by mainly Japanese gaming company like Sega or Bandai Namco and others gaming company from Europe, Ubisoft from Korea, Nexon, Nemabo, those companies are our validators. We launched the mainnet and the blockchain itself. It's almost about 2.5 years ago, end of the 2022. After that, so we have onboarded the bunch of the games. Then a lot of games launched. But this year we decided to expand the scope. Not only the gaming, but the entire entertainment, because I'm traveling a lot actually. That I realized that the asset of Japan is not only in the gaming, of course. Of course the real estate or for and sightseeing IP. So a lot of things could be the kind of IP or asset. Then it could be on tokenized. Then we decided. So first we go into tokenization of the Japanese asset and also the entertainment asset. Then so that's that's Oasis, and I am a director of the Oasis. So director is the person who make a decision of the Oasis. And also I'm a founder of Oasis. Okay, so as Oasis builds a platform that supports both gaming and real-world assets, what are the main challenges you have faced and how have you addressed them? The difference between gaming and real-world asset is a lot actually. So
for game to make a game, we don't need any license. Game is game. It just should be fun. But for financial asset like real estate, whatever, we need a license. So we should be compliant to the financial regulation. So in any countries, even it's like Japan, Korea, any UAE, wherever, we need to get a license or partner with the licensed companies. So it takes time though. We're, how can I say, steadily making a structure and also the proceeding the project right now. So it takes time and it's really conceptual. But I think the experience of the gaming could be very helpful for UX design. I think Web3 is also tokenization of the game. Gamification of the finance, and also it's vice versa. Financialization of the gaming, say. Okay, Leo, so this would be the last question. What would you like to say to Korean Web2 users who are curious about blockchain, as well as the Web3 community that is following Oasis' future closely? So now Oasis is expanding the scope, not only the gaming chain. The next step is the entertainment, a whole entertainment, including game, and tokenization of the Asian assets. So we could be the gateway between East Asia and the world, especially Japan and Korea. So a lot of people ask me, so you want to be the more Japanese domestic chain or something? So it's not actually. It's going to be the international chain or global chain, but we should utilize our strength and Japan, of course, but Japan only is not enough. So we should, utilize our neighbors' market and the neighbors' content state. Think partnering with the Korea as a Japanese, chain is very important. Each other. As a market, of course, it's also each other. It's important each other, and also as content creator, the both two countries is very important. And so what's more importantly, kind of cross country, how can I say, marketing or is very important because after the content across the country, it's really easy to spread the other countries, especially in Asia, like Taiwan, Hong Kong, like East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So Korea is significantly, is so important for our next steps. So I can say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And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아시스의 CEO 마츠바라 료와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CEO 인사이트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 크립토 인사이트는 매일 변하는 시장의 이슈들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10시 반 잊지 마시고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는 저희 풀버전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보다 다양한 정보와 인사이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크립토 인사이트에서 소개했던 코인입니다. 바로 스토리 기억하시죠? 이 스토리의 이승윤 대표가 미국에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꼭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공한 콘텐츠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 크립토 인사이트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